근데 2018년의 이 비핵화 결국 사기극으로 이제 밝혀져 버렸는데 이 비핵화 사기극은 처음부터가 사기극이라는 게 알려진 상태에서 시작됐다고요. 왜냐하면은 2018년 3월 초에 정의용, 서훈 두 사람이 김정은 만나고 와서 기자들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잖아요. 예. 김정은이가 비핵화 하겠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 발표한 문장을 보면은 과거에 북한이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이야기했고 예.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언제 달성이 되느냐. 그것은 북한에 대한 위협이 사라졌을 때 예.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사라진다는 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한 문장도 바뀐 게 없어. 그런데 비핵화라는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언론이 예. 그걸 받아가지고 아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단했다. 그 다음에 요 메시지를 가지고 정의용이 예.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서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만나고 싶다 하니까 그 적석에서 5월 중에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죠? 예. 처음 출발이 사기로 출발했다고. 사기. 근데 이거는 김정은이가 사기친 게 없다고. 남한에 예. 문재인 정권이 사기를 치고 여기에 한국 언론이 조선일보는 뭐 좀 비정확하게 했지만 다른 언론이 다 여기 가세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바보 같은 트럼프가 여기에 속아가지고 예. 결국 2년 동안 구르다가 보니까 결국 거기에 중개자 역할을 하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거짓말한 꼴이 되어버렸고, 예. 그 다음에 김정은에게는 아마도 하노이 회담 전에 예.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고 하면은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할 것이다 하는 아마 잘못된 확신을 주었을 것이고. 예. 그래서 김정은도 속이고 트럼프도 속였다가 이게 들통나서 오늘날 이런 사태로 비화된 거 아니에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속았을 거라. 중국은 안 속았을 거라. 중국은 뭐 그렇게 100% 속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 북한이 비핵화를 할 거라고는 중국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속을 사람들이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용어부터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북한 비핵화냐, 그렇지. 거기서 한반도 비핵화냐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그거 안 해? 이게 국제사회에도 오해가 없고 그렇지. 우리 한국 내에서도 오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북한 비핵화라고 그랬다가 어느 시점부터 우리 한국 정부가 그걸 한반도 비핵화로 바꿨습니다. 그게 정확한 시기를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14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로 들어갔어요. 네. 2007년 14선언.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외교부 관리들한테 항의도 했습니다. 항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럼도 그걸 썼었는데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유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그렇지. 중국과 북한에 만들어낸 용어거든요. 예. 중국도 용어에 동의합니까? 당연하죠.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합니다. 절대 북한 비핵화라고. 조선반도 비핵화예요. 조선반도 비핵화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처럼 그렇지. 많은 한국 언론과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또 미국 트럼프에게까지 이건 한대더라. 이게 분명히 한다고 그랬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두 차례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결국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또 김정은한테는 트럼프와의 회담 결과 이게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 같다. 그렇지. 이게 지금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게 대북 제재 해제인데 지금 목줄을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제인데 해제할 것 같은 잘못된 정보를 또 북한에 주고 그래서 양쪽의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오늘날 같은 결국 그거는 근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해제를 할 수가 있나요? 예. 그건 국제사회가 중국까지 포함된 국제사회가 한 약속이고 또 유엔 제재 외에도 북한 단독도 제재가 있습니다. 예. 미국 단독. 미국 단독의 제재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이건 우리 한국에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전제로
추진해온 것이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이런 파탄 사태를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2년 동안에 그럼 누가 득보고 누가 손해를 봤느냐 결산을 해본다면은 북한은 우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죠? 핵폭탄 예. 만들 수 있는 거, 한 맞습니다. 뭐 10개인지 예. 20개인지 그 정도 더 만들었을 거고. 얼마 전에 어젠가 보도 보니까 지금 한 30에서 50개 정도로 그렇죠. 스웨덴 연구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한편 또 시간이 흘러도 대북 제재가 해제 안 된 거는 또 손해를 보고. 예, 맞습니다. 그만큼 손해를 보고 예. 봤으니까 그렇고. 중국은 뭐 손해본 게 하나도 없고. 그죠? 중국은 손해본 게 없죠. 없죠. 예. 한국은 지금 뭐 우리 국민 국군 다 손해를 봤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걸 가지고 선거를 2개를 이겼어요. 하나는 지방선거 이기고 예. 2008년 6월 13일 바로 싱가포르 회담 다음 날에 있었던 지방선거 착스럽고 이번에 총선에 이긴 것도 이거 덕이 굉장히 많았지.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2022년 대선에 이게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거는 예. 하여튼 미지수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는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손해를 좀 본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북핵 문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만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2번이나, 심지어는 3번이죠. 판문점에서 세 번. 잠깐 만난 걸 포함하면 3번인데 그렇게 공을 들였건만 결국은 김정은한테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큰 손해죠. 손해고 이번 대선 때 이게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거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결국 이렇게 되면은 막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국이 제일 덕을 보고 예. 그 다음에 김정은, 그 다음에 트럼프, 한국이 제일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뭔가 이제 군사 도발을 하겠죠. 북한에서 큰 거 하겠죠. 군사를 도발을 하게 되면은 그 미국 유권자들이 당신 2번이나 3번이나 만났으면서 이게 뭐냐, 어? 라고 바로 공격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뭐 상당한 타격이 있겠죠. 우리가 중국 북한 관계를 항상 이야기할 때 중국은 북한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뭐 심지어 장성택을 시켜가지고 김정은을 뭐 허수아비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결국 과대평가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대평가 하는데 아까 말씀한 당대당의 관계가 대등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 노하우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상당히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영향력의 성격을 이거를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영향력의 성격이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예. 이제 중국은 과거 냉전 시기에 그 북한의 그 양다리 외교, 그렇죠. 양다리 외교 및 벼랑끝 외교에 그 시달렸거든요. 그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그렇죠. 이 북한이 줄타기 하면서 때로는 소련에 붙었다가 때로는 중국에 붙었다가 하면서 북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외교를 쭉 봐왔기 때문에 저 북한 다루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 중국은 잘 압니다. 그렇죠. 중국 외교관들을 만나보면 한국하고 북한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게. 한국은 사실상 정말 진짜 다루기 쉽다고 이렇게 그런 이 태도를 보이는데 그렇죠. 북한은 중국도 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이제 이렇게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북한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이게 어떻게 다루느냐. 굉장히 복합적인데 그 크게 나누면은 그렇습니다. 우선 정치 외교적인 영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경제적인 영향력이 있고 또 하나는 군사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과거 6.25 전쟁 때는 군사적인 영향이 제일 컸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북한 정권이 안 무너지고 살아남은 거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까지 가지게 된 마당에 이 군사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경계 지역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 30만 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침투 훈련을 해요. 백두산 산악 훈련도 하고 한겨울에 또 이쪽 서해 쪽에서는 요동반도, 산동반도 쪽에서 이렇게 헬기 같은 걸로 가서 북한 해안에 해병대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벌이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북한 지역을 들어가서 중국이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딱 대비를 갖추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북한 지도자가 두려운 거는 그겁니다. 김정일도 그렇고 김정은도 두려운 것이 만약에 북한의 내부 혼란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그 양국 간의 동맹조약, 우호 협력 조약의 그 3조인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양쪽이 어느 한쪽이 외부로부터 적을 당하면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그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빌미로 투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군사적인 영향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정치 외교적으로는 그 북한 고립된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지지해주고 그 입장을 항상 대변해주고 이게 있고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완전히 북한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그 하고 군사적으로는 방금 그런 식으로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고 이 경제적인 것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그 한 몇 년 전에 한국의 기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가지고 북한의 그 재무성 관리들 인터뷰를 했는데 한 재무성 관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하고 손잡은 한국은 잘 사는데 중국하고 손잡은 우리는 이렇게 못 산다. 당신들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중국과 북한이 수교 이후에 지금 수십 년간 교류 협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지원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경제 자생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네. 예. 이게 왜 그러냐. 한국과 미국 관계를 보십시오. 한국은 그 6.25 이후에 잿더미가 였던 나라가 미국과 이 한미동맹 맺은 다음에 수십 년 만에 세계 지금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고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관리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경제가 됐는데 왜 그러면은 이 중국과 손을 잡은 북한이 저 지경이 됐느냐. 그것은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 교류에서 철저하게 자기 국익만을 위한 북한을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네. 북한을 이용만 하는 거죠. 이용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잔인한데. 북한이 가진 천년 자원들, 철광석, 석탄, 무슨 텅스텐, 중국이 모자라는 그런 것들을 싼 값에 사갑니다. 김정은조차도 그 화를 냈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천년 자원을 망탕 개발해서, 망탕 개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김정은이 하면서 헐값에 파는 거 이거 시정해라. 응? 우리가 가공해서 고부가 가치로 만들어서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중국은 헐값에 사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자라는 자원을 공급하고 또 중국에 생산한 그 공산품들, 생필품들을 또 중국에 팔고 북한 입장에서는 천년자원 팔아서 좀 달러 좀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국 중국 물건 사정이 바쁘니까 그 돈 단위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어떻게 되냐. 경제적 자생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전혀 발전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제가 그래서 북중 간의 교역의 주요 품목들을 쫙 훑어봤어요. 제 책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내에 제조업이 발전을 하면 여러 가지 기계, 공산품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중국에도 수출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그와 관련된 생산과 관련된 모든 기계들을 중국으로부터 다 수입하는 거예요. 그 1위부터 5위까지 품목을 제가 쭉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그거 들으니까 실감이 나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이 전후에 한국을 도와가지고 경제 부흥을 시켜주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한국 편에 서서 맞습니다. 근데 무슨 금융 정책이라든지 특히 환율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코치를 해줬거든. 그리고 키스트도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존슨 대통령이 선물해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 키스트가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고 뭐 원자력 연구소를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가 그때 벌써 우리가 원자로를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고리 원자로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든지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경제 부흥을 시키는데 노력했는데 우리는 그걸 고맙다고 생각 안 하고 그걸 뭐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 거 보면 완전히 반대네. 완전히 지금 뭐 수십 년의 경제 협력에도 그러니까. 북한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우리한테 기술과 자금과 경영 노하우와
심지어는 한국의 유학생들을 미국에 인력을 교육해줬지. 엄청나게 많은 유학생들을 미국에 데려다가 이 학비를 대줘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한국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인재풀이 결국 한국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된 거고 그래서 게다가 시장까지 내줬어요. 그렇지. 예. 시장까지. 그래서 한국의 한국인들이 생산한 가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포니 성룡차, 그 진짜 수준이 떨어지는, 그 당시로서는 뭐 우리나라로서는 최고였지만 그거까지 다 사줬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기술, 자본, 경영, 시장, 인재까지 이게 다 대준 게 미국이고 거기에 협력한 게 일본입니다. 그렇죠. 예. 또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그것이 다 출범하는 데 도와준 거 아닙니까? 저 현대자동차, LG 같은 경우에 히타치 같은 데서 기술을 다 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이 일어선 거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 한미일 이 삼각 그 동맹 협력 체제가 한국 발전에 이게 가장 기초 구조였고 반면에 북한은 중국, 소련과 북방 삼각 협력을 했지만 수십 년 해왔지만 아직도 거지의 나라인 상황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의 문제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선의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매정하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 거는 이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죠. 180연인은 180여만 명을 보내가지고 6.25 때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그 뒤에 원조해주고 또 좀 강한 지도자 나오면은 인권 탄압하지 말라고 그렇죠. 지금까지 해서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 뭐야 이거 아낌없이 챙겨간 사람들 철저하게 길들이려고 그러고 완전히 중국 상인이죠. 맞습니다. 그 대조는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여기도 썼습니다만은 중국 주변국에 제가 국민 소득을 조사를 해봤어요. 국민 소득을. 그게 아마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 한 열 몇 개 국가, 17개 국가가 되는데 그 중에 중국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는 러시아 하나뿐이에요. 러시아는 뭐 중국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던 나라니까 뭐 당연히 중국보다 높겠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1대1로를 한다 그러고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주변 국가 같이 발전한다고 그러고 입으로는 그렇게 이 좋은 구호를 외치지만은 주변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세계 평균 정도 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중국이 주변국으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다 이렇게 빼낼 뿐이지, 끊을 뿐이지, 자기들이 이룩한 경제 성과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중국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그것과 중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그거고요. 그런 점에 비해서는 92년에 우리가 한중 수교하고 나서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해가지고 지금 뭐 수출도 중국이 제일 많이 하고 우리는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빨아먹히는 대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그건 우리가 기술력이 앞서서니까 중국한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한중 수교 이후에 그 한중 관계, 특히 한중 그 교역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앞서 있던 우월적인 시대는 한 10년이었습니다. 10년. 그때 중국에서는 거기 언제냐면은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3년 뒤거든요. 1989년도 천안문 사태 때 탱크로 시민 학생들을 깔아 죽이면서 미국 주도로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 갑자기 교역이 꽉 막힌 겁니다. 그래서 덩소평이 그 난국을 뚫기 위해서 채택한 게 바로 한국과의 수교였죠. 92년. 92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장점인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면서도 김일성의 영향이 그대로 뻔히 있는데 북한이 화를 낼 게 뻔한데도 한국과의 수교를 추진하거든요. 그 하는 게 바로 그런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 한 10여 년간은 한국이 중국보다 확실히 기술적인 우위, 품질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엄청나게 갔었죠.
한국의 기업들. 제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대구에 있던 그 수많은 섬유 기업들이 산동석으로 왕창 옮겼습니다. 예. 산동석, 칭다오, 옌타이에 10여 개 큰 섬유 기업들이 다 옮겼는데요. 그 10년 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하, 그래도. 예.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중 경제 관계는 중국은 자기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게 있으면 완전히 뭐 직사대접. 그리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간도 다 빼줄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런 식이에요. 대구에 있던 섬유 기업이 그 공장을 다 뜯어가지고 웨이하이에 다 옮겨놨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중국 현지 노동자도 써야 되고 중간 관리자도 써야 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들이 이 한국 공장을 다 관찰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만든 제품을 미국에 어떻게 수출하는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옆에 한국 공장보다도 훨씬 나은 기계. 그때 섬유기계라는 건 사실은 독일과 일본 기계들입니다. 다. 더 훨씬 최신 설비를 한 10배 정도 이 한국 기 100대면 여기 1000대 정도로 가져옵니다. 해놓고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제품 생산해서 미국 바이어한테 50% 가격에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중숙의 역사는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과 노하우를 빼앗겨 간 역사입니다. 예. 그 지금 남아있는 게 반도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응? 다 지금 거의 다 뺏기고 남은 게 반도체인데 그것마저 뺏어가려고 얼마 전에 저 삼성전자의 사장을 지냈던 또 북경 사장을 지냈던 사람을 중국의 업체가 스카우트 해갔잖아요. 예. 이제 워낙 말이 많이 나니 그 사람이 결국 사표를 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남은 이 반도체마저도 중국이 따라오면 우리 한국 기업은 이제 쓸 자리가 없습니다. 예. 남아있는 산업이 없을 정도. 그럼 한번 보시면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등하게 교역을 하려면 중국에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우월한 기술을 갖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기술이 사라지는 순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하청 공장이 되든가 문을 닫든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국과 교역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선진국과의 교역을 더 강화해야 되고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나라들과 협력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진대재 전 삼성전자 회장인가? 그분이 조선일보에 쓴 걸 보니까 예. 반도체에 관할하는 상당 기간 중국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예. 우선 그 위기 돌파 능력이 예. 반도체를 운영하다 보면은 큰 사고가 많이 나는데 예. 그걸 삼성전자는 여러 번 극복을 했는데 중국은 거기서 빠진다 뭐 이런 글을 써가지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이 한국을 볼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일본이 과거에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런 거 기술을 한국이 따라온다고 그랬을 때 저 한국이 과연 저 기술을 해내겠느냐 그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한국이 해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뭐 지금 어마어마한 돈과 인재를 쏟아붓고 있는데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한국이 만약 여기서 방심하면 저는 따라잡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용, 삼성 이런 대기업을 우리가 보호를 잘해야지. 그런 사람을 괴롭히면은 중국하고 맞설 수 있는 기술력의 원천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업인의 비리는 막아야 되지만 그것이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요소는 안 되게 해야죠. 우리 국민 전체에 이 밥벌이가 달려 있는 건데. 이 책에 아까 보론이 결론 부분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뭐 다룬다는 말이 조금 너무 직설적이지만 어떻게 대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저 대표님 말씀하신 거기에서 벌써 우리가 약간 뭐니까 주눅드는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보론도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쓴 이유가 중국은 한국과 남북한을 이렇게 다룬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갖고 노는데 뭐 네 가지인가 이유를 들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또 국제법의 이 규범을 지켜가면서 뭐 나중에는 결국 국제관계가 수가 틀어지면은 나중에 뭐 무역 제재로 갔다가 나중에 결국 일점 불사 전쟁 상태로 가는 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걸 다 각오해야 중국과 맞설 수 있다. 이런 결론은 맞습니다. 그거죠. 예.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원칙을 지켜야 된다.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정치 체제, 그리고 이런 언론 자유, 종교 자유, 이런 그 자유 체제, 법치, 이런 것들이 침해되는 상황은 우리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예. 이거는 어떤 국가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원칙을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이제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막 짓밟기 시작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사드 외교 그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박근혜 정부부터 사드 외교를 사실은 잘못했습니다. 그때 산무 정책이라고 그래서 이 협의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그렇지. 결정한 바도 없다. 완전히 사드 거기서 잘못된 문제를. 거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수세적으로 예. 무슨 죄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봐서 그래. 무슨 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는 사드 문제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적도 이렇게 변명으로 일관했는데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때 왜 그때 이 당당하게 사드 문제는 우리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군사 주권이다. 그렇지. 이 문제는 어떤 나라도 간섭할 수가 없고 만약 간섭한다 그러면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요. 라고 강하게 나가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중국이 그런 압력에 항의하고 이 맞받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맞습니다. 중국이 그렇게까지 안 나갔습니다. 맞죠. 근데 중국은 처음에는 중국의 외교는 처음에는 찔러봐요. 예. 처음에는 이 관방, 그러니까 정부 쪽이 아닌 민간인들, 예를 들면 퇴역 장군이라든지 언론 이런 통해서 한번 던져봅니다. 야, 한국 너희들 사드 하지 마. 사드 하면 한중 관계 나빠질 거야. 던져봤는데 이걸 한국에서 바로 이렇게 강하게 뭔 소리야?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받아쳤으면 중국도 더 이상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그걸 당당하게 못 받아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무정책으로 중국이 눈치나 보니까 점점 더 한 발 한 발 더 세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결국은 시진핑의 입으로까지 나오니까 시진핑의 입으로 사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진핑 밑에 있던 외교부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왕이 외교부장 같은 사람은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것이 넘어온 것이 문재인 정부의 산불 정책. 산불로 가버렸어요. 산불은 더 이상 사드를 들여오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 협력하지 않겠다. 미국의 MD 체제에 들지 않겠다. 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우리의 군사 주권에 중국의 간섭을 사실상 허용한 겁니다. 허용한 거죠. 네. 만약에 북핵 미사일이 늘어나면 우리가 지금 사드 하나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드도 늘리거나 뭐 사드가 그러면 이스라엘에 아이언돔을 들여오든지 아니면 자체 개발하든지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건 우리의 주권인데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한미일 간의 협력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드의 레이더 정보가 고립된 채 운영이 됩니까? 미국 전체의 그 MD 체계와 같이 운영이 되는 거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 우리의 군사적인 정책을 중국의 허락을 받겠다.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하겠다라고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보면 1905년 늑약의 재판이다. 이랬죠. 어느 외교관이 그렇게 비판을 외교관, 그러니까 주권 포기니까. 주권 포기, 군사 주권을 포기한 거니까. 안보 주권 포기니까. 가장 외교 주권 포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말에 베이징 가가지고 그런 수모를 당한 겁니다. 2018년 말. 2018년 말에. 2017년 말. 2017년 말이었던가요? 17년 말. 17년 말. 예. 그때 베이징을 가서 혼밥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시진핑하고 리커창은 약속있다 그러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뒤늦게나 만나주고. 그때는 산불 약속한 다음 아니에요? 바로 다음. 다음이면 네. 식사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저자세로 하면 할수록 이 공산 정권은 더 압박을 가합니다. 왜? 그래야 더 많이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자세 외교를 하면 할수록 이게 서방 국가하고 다른 거죠. 이게 공산 국가는 이 서방 국가는 신사적으로 대등하게 상대가 양보하면 이쪽도 양보하면서 서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이건 아닌 거죠.
공산 정권의 협상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여전히 사드는 성주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걸 철수하라는 거잖아요. 중국의 요구는. 응? 철수하지 않은 이상 내가 너를 융성하게 대접 못하겠다. 그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 응? 그때 우리 기자들이 가가지고 중국 경호원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제가 저 한중 관계를 쭉 살펴봤지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 굴욕적인 정상회담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한중 수교 굽히면 더 바른다. 더 바른 게 그게 굽히면 더 바른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과거의 조공 외교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한 공산주의적인 외교 책략이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급 투쟁론적인 가치관을 깔고 이런 외교를 하니까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결국은 저 한국 국론이 분열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드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그 중국의 그런 주장, 사드가 이 북한용이 아니고 대북용이 아니고 중국 공격용이다. 라고 이제 중국이 논리를 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국 내에 있던 친중파들. 그러니까 친중좌파들. 예. 그게 학계도 많고요. 정치계도 많고 언론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중국 논리에 완전히 동참을 해가지고 나팔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권 세력된 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 일부 교수들은 이 중국이 하는 얘기를 고스란히 막 한국 언론에 칼럼을 쓰면서 막 그거를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분열된 거죠. 이 사드를 해야 되나? 사드를 하면은 중국에 보복을 당하는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완전히 갈라진. 그게 중국이 노린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해서 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게 그게 중국의 전략 전술이거든요.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그런 기피적 태도로 나온 맞습니다. 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그리고 좌파 요 사람들이 중국 편에 서가지고 한국을 공격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작용했던 맞습니다. 거지. 맞습니다. 그 하나라도 없었으면 괜찮아, 그죠? 저 박근혜 정부가 당당하게 나갔으면은 그렇죠. 이런 사태가 안 왔고 또 당당하게 안 나가더라도 이 중국 편을 들은 여론이 없었으면 그렇죠. 국민들에게 단결했으면 중국이 못하죠.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상 중국이 지금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한 지가 벌써 한 4년째이지 않습니까? 해수로는 한 3년 정도 됐을 텐데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죠. 중국 여행객들이 안 오기 때문에 뭐 면세점, 백화점 이런 여행사의 영향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훨씬 영향이 더 크고요. 그전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감내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과 경제 마찰 하면서 우리가 일본을 좀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영향이 이미 그 정도로 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중국이 또 보복하면은 어떡하냐. 라고 지나치게 겁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사드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만 더 보충을 드리면 우리 국내에서 저 사드가 북한용이 아니고 중국용이다. 라고 이제 중국이 계속 선전을 하자 국내에 있던 그 좌파, 친중파들이 그거를 계속 옮겼거든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건 팩트가 틀린 겁니다. 팩트가. 왜냐? 몇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이 사드 레이더는 지향성이거든요. 이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려면은 북한 쪽으로만 위치를 고정한 다음에 그걸로 전파를 발사해야 계속 24시간 그걸 감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국을 감시하려면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게 한 800km 정도 되거든요. 그 감시 범위가. 금방 알지. 방향을 틀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중국 위성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들 당기 이거 틀었잖아요, 방향이. 또 하나는 레이더에서 이 전파를 발사하면요. 중국이 갖고 있는 그 전파 감시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 전파가 한국의 사드 레이더에서 온 거라는 걸 바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중국 감시용이라고 중국이 떠드니까 한국에서 거기에 덩달아 그걸 같이 떠드는 그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거죠.